결혼은 둘이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둘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그의 가족이 함께였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입니다. 30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남편의 월급은 시대껏, 제 월급만 우리 돈이었습니다. 이게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제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저는 친구의 소개로 민수 씨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성실해 보이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의 첫인사는 참 단정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사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 월급이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데이트비도 번갈아 가며 냈어요.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다음엔 지연 씨가 내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어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연애할 때만 그랬던 거더라고요.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민수 씨는 장남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연 씨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벌써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게 기뻤죠. 진지하게 저를 생각해 준다는 증거라고 여겼거든요. 첫인사는 정말 잘 됐어요. 시부모님도 친절하셨고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지연 씨 같은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우리 민수가 복이 많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런 분들이 시부모님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민수 씨 아버지도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지연 씨, 우리 민수랑 결혼하면 고생 좀 하겠지만 성실한 놈이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며시 웃어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겸손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생할 거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1년 만에 민수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행복했죠. 드디어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나랑 평생 함께 살자. 반지를 끼워주는 민수 씨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예단이나 예물 문제로 다투는 집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고 저희 부모님도 적당한 선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신혼집도 민수 씨 부모님 집 근처에 전세로 구했어요.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아야 뭔가 생겼을 때 도움받기 좋잖아요. 민수 씨의 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상상을 했거든요. 결혼식 당일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 씨와 함께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사랑합니다. 민수 씨와 주고받은 서약도 진심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신혼여행도 즐거웠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민수 씨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피곤하면 쉬어가자고 하고 맛있는 걸 보면 꼭 사주고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바닷가 석양을 바라보며 나눈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달콤했어요.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이런 게 바로 신혼의 맛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민수 씨의 첫 월급날이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어봤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 살림살이도 정리해야겠네. 통장은 어떻게 할까? 그때 민수 씨가 대답한 말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월급은 우리 생활비로 쓰자. 내 월급은 부모님 생활비랑 형 학자금으로 보내야 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뭐라고? 미안, 잘못 들었나 봐. 하지만 민수 씨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내가 벌어오는 돈은 우리 집안 돈이야.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야 하고 형이 아직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학자금도 보내야 하거든. 당신 월급으로 우리가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결혼 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잠깐, 그럼 우리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만 하겠다는 거야? 뭐 어때? 당신 월급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할 거야. 민수 씨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결혼했으면 생활비는 둘이 함께 내는 게 맞지 않아? 왜 내 월급만 우리 돈이고 당신 월급은 시댁 돈이야? 그러자 민수 씨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지연아, 나는 장남이야.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당신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이해해줘야지. 며느리. 그때 처음으로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어요. 며느리가 되면 남편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인 건가요? 그럼 시댁 도움은 당신 형님이 하면 안 돼? 형님도 성인이잖아. 형은 아직 공부하고 있어. 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시부모님은? 본인들 생활비는 왜 우리가 대줘야 해?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아버지가 작년에 정년퇴직하셔서 수입이 없어. 하나하나 따져보니 모든 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을 책임져야 하고 저는 우리 부부 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이게 정말 결혼인가요? 그날 밤 우리는 첫 번째 큰 싸움을 했어요. 신혼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격렬했죠. 민수야, 이건 말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있었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니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시댁 생활비 벌어주는 며느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가 함께 가족을 부양하는 거야.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함께라면 왜 제 월급만 우리 생활비에 들어가는 거죠? 좋아. 그럼 당신 월급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 생활비로 쓰자. 안 돼. 부모님께 드릴 돈이 모자라. 그럼 형님한테 일부라도 부담하라고 해봐. 형은 아직 학생이야. 무슨 돈으로? 모든 논리가 다 저를 향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각자 사정이 있고 저만 사정 없이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수 씨와 등을 지고 잤어요. 신혼 한 달 만에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제 월급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말이죠. 제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였어요. 전세 대출 이자가 월 40만 원, 관리비가 15만 원, 식비와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 빠듯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죠. 왜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지, 남편은 정말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릴 생각이 있는 건지. 민수 씨의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정도였어요. 저보다 100만 원이나 많았죠. 그런데 그 돈이 고스란히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보, 그럼 시부모님께는 얼마나 드리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생활비로 200만 원, 형 학자금으로 100만 원. 그러면 내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 남지. 3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민수 씨 개인 용돈으로 50만 원만 남는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부부를 위한 돈은 0원이었죠. 그럼 우리가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해? 병원비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라니요. 제가 혼자 번 돈으로 모든 걸 알아서 하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한쪽은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가져가는 건가요? 결혼 2달째 시댁에 인사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는 혹시 민수 씨 부모님이 사정을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모든 생활비를 감당한다는 걸 알면 미안해하실 거라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연아, 우리 민수가 정말 효자지. 매달 꼬박꼬박 용돈 갖다 주고. 용돈이라고 하시네요. 월 200만 원을 용돈이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봤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부부도 아직 자리 잡는 중이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그래? 지연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250 정도 됩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아? 너희 둘이 살기엔 넉넉할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요? 신혼부부가 250만 원으로 사는 게 충분하다고요? 그것도 남편 월급 350만 원은 고스란히 시댁에서 쓰면서요. 그때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요. 지연아, 우리 민수는 장남이야.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 된 이상 그런 건 이해해줘야 해. 이해하라고요. 또 이해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언제나 이해만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그때 되면 또 생각해보자. 지금은 형준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형준 씨는 민수 씨 형이에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35이에요. 35인 성인 남자의 학비를 제가 벌어서 대주고 있는 셈이죠. 나중에 민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형님이 박사과정이면 학비는 얼마나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왜? 그럼 형님은 다른 수입은 없어? 있긴 하지. 과외도 하고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다른 수입이 있다고요? 그럼 왜 꼭 100만 원을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안 돼? 형도 사람인데 어떻게 최소한으로만 살겠어?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여유 있게. 35성인 남자가 동생 돈으로 여유 있게 산다고요? 그 동생 아내인 저는 쪼들리게 살면서 말이에요. 결혼 석 달째 제 회사 동료가 결혼을 했어요. 축의금을 내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죠. 여보, 혜진이 결혼식 축의금 얼마 낼까? 친한 동료라 10만 원은 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돈에서 내야지. 내가 낼 돈은 없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민수 씨. 제 친구 결혼식 축의금도 제가 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럼 당신 친구 결혼식 때는? 그것도 당신이 내야지. 내 돈은 정해진 데 다 들어가잖아. 정해진 데라고요. 시댁에 들어가는 게 정해진 일이고 우리 부부 생활은 정해지지 않은 일인가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경조사비,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민수 씨는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민수 씨에게 말했더니 병원비는 얼마 안 나왔지? 너 혼자 가면 되잖아. 심지어 제가 아플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돈도 안 내고 관심도 없고. 정말 이게 남편인가 싶었죠. 한계에 다다른 저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봤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건지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내 월급으로만 산다고? 친구 미영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민수 오빠 월급은 어디로 가는데? 시댁에 200, 형 학비로 100. 미쳤나? 그럼 너는 시댁 며느리야, 민수 오빠 아내야? 미영이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지연아, 그거 정상 아니야. 우리 남편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긴 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야. 그것도 우리 같이 의논해서 정한 거고.
다른 친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남편 월급, 내 월급 다 합쳐서 가계부 쓰는데 그 안에서 부모님께도 드리고 우리 생활비도 쓰고 정상적인 부부는 그렇게 산다는 거였어요. 저만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이상한 거였죠. 지연아, 그거 바로 얘기해야 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친구들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얘기할지. 민수 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할지 막막했어요. 용기를 내어 민수 씨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죠. 여보, 우리 가게 정리 좀 다시 해보자. 뭘 정리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 잘 돌아간다고요? 제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버티는 게 잘 돌아가는 건가요? 내가 보기엔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내 월급으로만 우리가 살고 당신 월급은 시댁에서 다 쓰고. 불공평하다고? 나도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야? 순간 민수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다른 이유를 대더라고요. 우리는 젊으니까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시댁에서 우리 생활비 대주실 거야?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또 그때 생각해보자네요. 항상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만 시댁이 확실한 거죠. 여보, 정말 솔직히 말해줘.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질문에 민수 씨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지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 민수 씨가 회사 야근을 하는 사이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제 표정이 심각한 걸 보시고 금세 눈치를 채셨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아? 표정이 안 좋네. 어머님, 저희 가게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내주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사실 제 월급만으로 저희 둘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전세 이자에 생활비에 여유가 없어서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혹시 미안해하시거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그래. 지연이 월급이 250이면 둘이 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나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어머님, 저도 나중에 아이 낳고 싶고. 그러려면 돈을 좀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 달 살기도 빠듯해서요. 아이? 아직 이르지 않아? 너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까지 미루라고 하시네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어머님, 혹시 형님 학비를 좀 줄이실 수는 없을까요? 형님도 이미 35이시고 다른 수입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지연아, 형준이는 박사 학위를 따야 해. 그래야 좋은 직장을 구하지.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공부가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 하지만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지연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시더라고요. 민수는 장남이야. 장남이 집안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된 이상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그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 저는 항상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고 시댁 식구들은 항상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 미래도 있고 꿈도 있어요. 꿈? 지연아, 결혼했으면 가정이 우선이야. 개인의 꿈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지. 희생. 결국 그게 핵심이었어요. 며느리는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시어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수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또 뭐야? 돈 이야기면 그만해. 지겹다. 지겹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고민이 지겹다고. 지겹긴 뭐가 지겨워? 나는 매일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사는데. 과장하지 마. 당신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충분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둘이 사는데 250이면 넉넉하지. 넉넉하다고요? 전세이자 40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에 식비 생활비 80만 원. 거기에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더하면 빠듯한데 넉넉하다고요? 그럼 당신은 언제까지 시댁에 돈을 보낼 거야? 언제까지든. 그게 내 의무야. 언제까지든이라고 했어요. 평생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나는 평생 내 월급만으로 우리 생활비를 대야 하는 거야? 뭐 어때? 당신도 돈 벌잖아.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뭐 어떠냐고. 민수야, 당신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동거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대답해봐. 정말 솔직하게. 민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지연아, 내가 버는 건 원래 우리 집 돈이야. 너만 이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원래 우리 집 돈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닌가요? 원래 우리 집 돈? 그럼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명확하게 말해봐. 결혼했지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이상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결국 이게 민수 씨의 진심이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돈은 자신의 것이고 부부 공동의 돈은 제 돈뿐이라는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줄 사람, 시댁에서 환영할 만한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민수야, 그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하면 내 월급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 거야? 그때 되면 생각해보자. 그때 되어 생각해보자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 씨에게 저는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였다는 걸. 아프지도 않고 휴직하지도 않고 평생 돈만 벌어다 줄 기계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민수 씨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모든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지도 몰랐거든요. 가족 회의를 하고 싶어. 민수 씨에게 말했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가족 회의? 왜? 우리 가게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정해야 하고. 결국 민수 씨는 부모님과 형님을 모두 불렀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죠. 죄송하지만 제가 좀 힘들어서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지금 제 월급만으로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데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아이도 낳고 싶고 집도 사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불가능해서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민수는 장남이고 또 장남 이야기예요. 형준 씨가 끼어들었어요. 지연 씨, 저도 빨리 졸업해서 취업할게요. 그럼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며느리라는 게 그런 거야. 처음엔 좀 힘들어도 나중엔 다 보상받게 되어 있어.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형준이가 성공하면 민수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늙으면 너희가 우리 재산 다 물려받을 거 아냐. 재산이라고 하셨는데 시댁에 무슨 재산이 있나요? 전세로 사는 집 하나뿐인데.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제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아이를 낳고 싶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형준이가 취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한 3-4년 정도? 3-4년이요? 그럼 제가 그 이후에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가요? 집은요?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유가 생기면 아마 10년 후 정도? 10년 후요? 제가 40이 되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돈 셔틀이었다는 걸. 제 인생, 제 꿈, 제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좀만 참자.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바꿀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음 날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미영이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지연아, 정신 차려. 그거 완전 이용당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도 나름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 너도 가족이잖아. 왜 너만 가족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민수 씨의 가족인데 왜 저는 항상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미영아, 그런데 이혼하기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된 게 다행이야.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아. 수진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연아,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 이미 너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대화? 벌써 몇 번 시도해봤잖아. 달라진 게 있어? 없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계산해 봤어요.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10년 후 저는 어떻게 될까? 제 월급으로만 살면서 아이도 키우고 집도 사고. 가능할까요?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민수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범하게 생활했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주말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고.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내가 알아서 해줘. 아무거나 해달라고 하면서 그 아무거나를 살 돈은 제가 내야 하는 거죠. 웃긴 일이에요. 어느 날 밤 민수 씨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뭐래? 신혼인데 벌써 집에서 밥만 먹냐고 하더라. 그래서 가끔 외식도 하자.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고. 외식비도 제가 내라는 뜻이겠죠. 민수 씨 친구들 체면을 위해서요. 결혼 4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민수 씨와 그 가족들은 저를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연 씨, 본사로 발령 기회가 있는데 어때요? 연봉도 50만 원 정도 오르고. 승진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집에 와서 민수 씨에게 말했더니 본사? 어디에 있는데? 강남. 지금보다 출퇴근이 좀 힘들긴 하지만 힘들면 안 되지.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집안일 때문에 제 승진 기회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월급이 50만 원 올라요. 50만 원? 그럼 우리 생활비가 더 여유로워지겠네. 여전히 우리 생활비예요. 제 연봉이 올라도 시댁에 보낼 돈은 그대로고 늘어난 돈은 고스란히 우리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 거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내 연봉이 올라도 당신 가족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는 거네. 왜 갑자기 그래?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거잖아.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였어요. 승진하면 업무량도 늘어나는데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고 돈도 더 많이 벌어와야 하고. 결국 저는 승진을 포기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 5개월째 저는 민수 씨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민수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또 시작이야? 시작이 아니라 끝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그때야 민수 씨가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 안에 상황을 바꿔줘. 안 그러면 나도 내 갈 길을 갈 거야. 갈 길이 뭐야? 이혼.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야. 5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어. 이제 한계야. 뭘 그렇게까지.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도 소중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민수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을 더 기다려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민수 씨 월급은 시댁으로 가고 저는 혼자서 우리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지연아, 우리 막내 대학 등록금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형준이 박사과정 끝나면 막내도 신경 써야 해서. 막내라고요? 민수 씨에게 동생이 또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라고 했죠. 그 학비까지 제가 대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님, 저희도 여유가 없는데. 아이고, 지연이 월급이 300 가까이 되잖아. 50만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 300이 아니라 250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제 월급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그날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계속 돈을 벌어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결혼 6개월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는데 민수 씨가 급하게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가야 해. 일요일인데 무슨 일이야?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네. 오후에 들어올게. 그렇게 민수 씨가 나간 후 저는 집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수 씨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시댁에 300만 원씩 보낸다고 했는데 통장 내역을 보니 200만 원만 빠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더 자세히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수 씨가 매달 적금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씩이나. 잠깐, 그러면 형 학자금 100만 원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른 통장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 무려 3개나 있었던 거예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적금으로 넣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댁에 실제로는 100만 원만 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더 놀라운 건 적금 통장에 이미 상당한 돈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꾸준히 모았던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야 이게? 제가 쪼들리게 살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할 때 민수 씨는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가 돌아온 거죠. 다녀왔어. 여보, 이게 뭐야? 저는 통장들을 들고 민수 씨 앞에 섰어요. 민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떻게 찾았냐고? 그게 중요해? 이게 뭐냐고? 지연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거?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내 돈 모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신 돈 모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거짓말한 게 잘못됐다는 거지. 거짓말 안 했어. 부모님께도 드리고 형 학비도 보내고. 100만 원이잖아. 형 학비는 어디 갔어? 그제야 민수 씨가 진실을 말했어요. 형이 작년에 졸업했어. 뭐라고요? 작년에 졸업했다고? 그럼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취업했어. 6개월 전이면 우리가 결혼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이미 형님은 취업한 상태였다는 거야? 응.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형 학비로 보낸다던 100만 원은? 그냥 적금 넣었어. 그냥 적금 넣었다고. 내가 쪼들리게 사는 동안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게 아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요? 민수야, 그럼 시부모님은 아세요? 형님이 취업한 거? 당연히 알지. 그럼 모든 사람이 알고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시댁에서 받는 돈도 거짓말이에요? 200만 원은 맞아. 200만 원? 처음엔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 부모님 생활비 100만 원, 용돈 100만 원. 용돈? 시부모님 용돈이 100만 원이나 돼? 말이 안 됐어요. 시부모님이 쓰시기에 100만 원도 충분한데 200만 원이나 받으신다고요?
민수야, 그럼 시부모님도 내가 모든 생활비를 대는 거 알고 계시는 거지? 응. 그런데도 당연하다고 하신 거야? 부모님은 장남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 당연하다고요. 며느리가 쪼들리게 사는 건 당연하고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민수 씨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공모한 일이었다는 걸.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였어요. 민수야, 그럼 이 적금은 뭐 하려고 모은 거야? 우리 집 사려고. 우리 집? 내 돈으로 우리가 살고 당신 돈으로 우리 집 사겠다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한 푼 아끼려고 노력할 때 민수 씨는 거짓말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 중에 진짜가 뭐야?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지연아, 너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말라고. 6개월 동안 바보가 된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때 민수 씨가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 집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 나만 희생하고 당신만 이득 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라고. 희생이 아니라 협력이지. 협력이라고요? 한쪽만 모든 걸 감당하는 게 협력이라고요? 그날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할 말이 있어요. 시부모님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아? 형님이 작년에 이미 취업하셨다면서요? 순간 시댁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민수가 말했구나. 왜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럼 민수가 매달 200만 원씩 적금 넣는 것도 아세요? 그건 민수 개인 돈이잖아. 개인 돈이요? 부부가 된 마당에 개인 돈이 어딨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지연아, 우리 민수는 장남이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거야. 그럼 제 미래는요? 저는 미래 준비하면 안 돼요? 너는 민수와 함께하는 게 미래 아니야? 민수와 함께하는 게 제 미래라고요? 그럼 제 개인적인 꿈이나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머님, 그럼 저는 언제까지 제 월급만으로 우리 생활비를 대야 하는 거예요? 글쎄, 형준이가 완전히 자리 잡고 막내가 졸업하고, 그때까지는? 그럼 언제까지요? 10년? 15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제 인생을 시간에 맡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야 할까? 민수 씨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됐는데? 거짓말한 거. 그것만? 다른 것도? 민수 씨는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앞으로 우리 가게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게 답이야? 그럼 뭘 더? 당신 월급에서 일부라도 우리 생활비에 보탤 생각은 없어. 하지만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여전히 똑같은 답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알겠어. 내 결정했어. 뭘 결정했는데? 이혼.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왔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지지해줬어요. 지연아, 잘 결정했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나아.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반응이셨어요. 지연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처음엔 다 힘들어. 엄마, 이건 일반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도 이혼은 좀 성급한 것 같은데. 성급한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결국 어머니도 제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심한 줄 몰랐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민수 씨는 처음에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 지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이유가 있어? 이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돈 문제는 앞으로 조정해 나가면 되잖아. 6개월 동안 조정할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민수야, 우리는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원해. 당신은 시댁을 우선시하고 나는 우리 부부를 우선시하고. 그럼 타협하면. 타협? 6개월 동안 나 혼자 타협했어. 이제 됐어. 결국 민수 씨도 포기했어요. 협의 이혼에 동의한 거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했는데 정말 우픈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 씨 명의 재산이 적금 3천만 원, 부동산은 전세이므로 해당 없음. 지연 씨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제 월급으로만 살았으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적금 3천만 원을 반반 나누면. 잠깐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적금은 결혼 후에 제가 생활비를 전담하는 동안 모은 거예요. 제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변호사 선생님도 제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결혼 후 한쪽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담하고 다른 쪽이 그 덕분에 재산을 형성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결국 저는 적금의 70%인 2,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제 6개월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죠. 이혼이 확정되자 민수 씨와 시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지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네, 결정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민수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요? 저를 이용해놓고 고맙다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고마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제가 희생한 건 민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가정은 없고 희생만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처음 며칠은 좀 외로웠어요. 6개월이지만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거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제 월급이 온전히 제 것이 되니까 놀라웠어요. 250만 원이라는 월급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적당히 저축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이혼 후 저는 그동안 포기했던 승진 기회를 다시 잡았어요.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지연 씨,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연봉도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 커리어를 위해서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옮기면서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전에는 50만 원 올라봤자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을 수 있었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요가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했을 때는 돈도 시간도 없어서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었죠. 친구들도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밝아졌어. 정말? 응,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이 있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매일 가게 걱정을 하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350만 원이 되었어요. 민수 씨가 결혼 당시 받던 월급과 같은 수준이죠. 하지만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아파트도 전세에서 매매로 바꿨어요. 대출을 받았지만 제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내 집이 생겼다.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지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6개월 전쯤 친구를 통해 민수 씨 근황을 들었어요. 민수 씨는 아직도 시댁에서 월 200만 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가도 돈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이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 가족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셋째,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당연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며느리도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넷째,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오히려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이까지 낳았다면 이혼하기는 더 어려웠을 테고 시댁의 요구는 더 커졌겠죠. 그때 결단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